김용민 브리핑. (2016년 12월 7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지난주 화요일 박근혜는 3차 대국민 담화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임기 단축을 포함해 진퇴를 국회에 맡기겠다고 하고는 국회가 결정한 일정에 따라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적지 않은 외신은 박근혜가 사퇴 선언을 했다, 이렇게 타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탄핵을 각오하겠다라면서 즉각 퇴진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탄핵안 가결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가 동의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헌법이 규정하는 가장 강력한 국회 결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역한다면 국회의 결정을 따르겠다라고 운운했던 말은 거짓이 됩니다. 결국 비박계를 중심으로 한 탄핵 참여를 막기 위한 꼼수였음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이뿐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달 8일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서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총리에 좋은 분을 추천해 주신다면 그분을 총리로 임명해서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당시 정치권은 박근혜가 이선 후퇴를 전제로 한 제안을 내놓았다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박근혜 퇴진을 전제로 한 비상거국 중립내각을 구성하자, 이런 논의가 촉발됐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대통령 퇴진 또는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총리 추천은 받을 수 없다, 이러면서 논의를 차단했습니다. 결국 총리 추천 카드는 야당 내부의 분란을 야기해 박근혜 이선 퇴진 요구를 묵살하려는 간계였음이 드러났습니다. 국정 운영을 마비시켜놓고 청와대에 들어앉아서 했던 짓이 고작 꼼수 국리 정도였습니다. 하긴 세월호 참사 당시 머리 만질 생각이나 했으니 그의 집권기 국민을 위한 정부는 애초에 없었습니다. 최근 촛불 집회에 어린이를 대동하고 나오는 어른들이 많습니다. 그 어른들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박근혜가 물러나야 할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만 하면 됩니까? 그 박근혜가 물러나지 않는다면 그 체제가 230만 촛불에도 불구하고 유지된다면 자신의 조국이 정의롭지 않은 나라, 희망이 없는 나라로 인증해주는 셈인데요. 후손을 위해 결연한 의지로 비정상의 나라를 정상의 나라로 바로 세웁시다. D-Day가 모레입니다. 오늘 낮 3시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행진이 시작됩니다. 저녁 7시에는 새누리당사 앞에서 촛불 집회가 있습니다. 내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밤 11시까지 국회 본관 앞 광장에서 1차 비상국민행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탄핵 표결이 있는 12월 9일 금요일 낮 1시 반부터 국회 본관 앞 광장 또는 여의도 일대에서 2차 비상국민행동이 있습니다. 현대사의 한 획을 그을 혁명의 분기점입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요 씨가 부르고 윤민석 씨가 만든 노래 경문 듣겠습니다. 조선일보 서정주 박정희까지 일본 놈의 충성스런 앞잡이일 때 동상 걸린 손가락을 잘라내가며 해방을 위해 싸웠던 건 백성들이다. 배불리는 매국노들 여의도에 또 아리 틀고
지난 2014년 2월부터 대구의 한 아동 보호시설에서 살고 있는 7살 김모군은 10월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6개월분 건강보험료 10만 원을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받았습니다. 부모의 폭력에 시달리다가 시설에 살게 된 김군이 부모의 체납된 보험료까지 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는데요. 그러자 김군을 보호하던 보호시설 관계자가 당국에 수차례의 민원 신청을 냈지만 돌아온 답변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런 통보뿐이었습니다. 납부 능력이 없는 아동에게 보험료를 독촉하는 법이라니 한숨이 절로 나오는 현실입니다. 7살 아동 보고 노동을 해서 건강보험료를 갚으라는 걸까요? 아름다운 재단이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60일의 건강보험증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희는 엄마 아빠와 떨어져 삽니다. 엄마 아빠는 가난해서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보험료를 영희가 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10살 아이에게 체납액을 독촉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영희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60일의 건강보험증 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 당신의 참여가 제도를 바꾸는 시작입니다. 아름다운 재단.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하나 더, 알싸한 홍어는 진공포장 택배 배송 판매하며 직접 개발한 특제 소스를 서비스로 드립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굶고 뛰고 땀 빼고 다 해봤다. 그래봐야 소용없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수식가지 동결건조 채소 곡물에다 3가지 단백질, 거기에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을 더해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 이걸 어떻게 하는 거죠? 하루 2끼만 맛있고 든든한 비타샵 스무디로 바꿔 드시면 됩니다.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이제부터는 관록의 뉴스 해설가 김용민이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훑어드립니다. 주요 뉴스입니다. 청와대가 박근혜가 취임한 이후 마약류인 약물 8종을 지속적으로 구매하고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곡 주사를 직원을 위해 썼다는 청와대의 거짓말. 이틀째 해명이 없습니다. 박근혜가 세월호 참사 당일 300명 이상이 구조 안 됐다는 보고를 받고도 머리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미용사 최순실 자매가 소개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종착역을 향해 달리는 탄핵 열차에 일부 친박도 올라탄 것 같습니다. 이미 탄핵이 가결되느냐 부결되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게 됐습니다. 박근혜의 퇴출은 국민적 합의에 이른 문제가 됐습니다. 박근혜의 최순실 게이트 재벌 청문회가 어제 있었지요.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처벌받는 뇌물죄에 저촉 안 되려고 하나같이 대가성은 없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만약 받은 사람만 처벌받는다면 어땠을까요? 이런 가운데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가 세워져야 한다라고 김수남 검찰총장이 박근혜 처벌 불가피론을 설파했다고 합니다. 2007년 태안 기름 유출 사건 당시 어민이 받은 배상금의 40%는 대형 로펌의 주머니에 들어갔습니다. 청와대가 대통령 박근혜의 재임 기간에 총 8개의 마약류 의약품을 구매해서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게 대략 3,100정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 2,500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남들은 죽을 때까지 한 알도 안 먹었을 약입니다. 8개 약재 보니까 수면 유도 약품이거나 의료용 마약이라고 합니다. 뉴스원 보도였습니다. 이선우 청와대 의무실장이 대통령 박근혜에게 백옥, 태반, 감초주사를 처방한 사실을 인정했지요. 각종 주사제들이 직원들 건강관리용이라고 했던 당초 공식 해명은 그런 의미에서 거짓말이었음을 자인한 셈입니다. 청와대는 언론과의 유일한 공식 소통 창구인 대변인 오전 브리핑을 그제와 어제 이틀째 취소했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였습니다. 이어서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대통령 박근혜의 전 주치의였던 서울대병원 서창석 원장은 과거 태반주사가 갱년기 증상에 효과가 없다, 이런 내용의 논문을 발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박근혜에 대한 태반주사 처방에 대해 모른다며 함구하고 있습니다. 주치의가 쓸모없다고 주장한 태반주사를 박근혜가 몰래 사용했다는 의미겠지요. 대통령 박근혜가 세월호 침몰 당시 90분 동안 머리 손질을 했다는 보도, 한겨레와 SBS가 했습니다.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방문하기 전 다시 한번 머리 손질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한편 박근혜의 전담 미용사는 최순실, 최순득의 20년 단골이었습니다. 강남의 유명 미용사인 정모 씨는 2005년부터 박근혜의 서울 삼성동 사저를 드나들며 머리를 손보았습니다.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자연스럽게 청와대 관저를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서울교육청이 청담고등학교 교장과 담임교사 등 7명을 수뢰 혐의로 수사 의뢰했습니다. 수뢰가 뭡니까? 뇌물 받아먹었다는 이야기지요. 정유라에 대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최순실로부터 이 선생님들이 금품을 받은 것으로 교육청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청은 이들이 정유라의 입학 과정과 출결 상황을 부당하게 처리하고 성적 특혜를 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대통령 박근혜가 새누리당 의원들을 설득하기보다 탄핵 표결로 승부를 보겠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새누리당은 모레 금요일 탄핵안 표결에 참여해 자유투표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부분의 친박계 의원들도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는데요. 한편 비박계는 비주류에서 누가 찬성할 것인지 아예 이름을 공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탄핵 가능선인 200명을 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요. 우상호 원내대표는 친박계 초재선이 탄핵 찬성 쪽으로 넘어오고 있다며 그런 친박만 10명 정도다,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까지 언급했습니다.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한겨레가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 수첩을 입수했지요. 2014년 8월 23일 메모를 공개했습니다.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을 뜻하는 장자와 함께 자살 방조죄,
국민적 비난이 가해지도록 언론 지도, 이런 메모가 나옵니다. 그날은 세월호 유가족 유민아빠 김영호 씨가 41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문재인 의원이 동조 단식을 벌이던 중이었습니다. 사흘 뒤 조선일보와 일부 언론은 문재인 의원을 비판하는 기사와 사설을 실었습니다. 또한 김영호 씨의 가족사와 노조 활동 전력을 거론하며 단식 의도를 의심하는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네, 김기춘으로부터 지도를 받았군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대기업 총수들이 출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총수들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낸 거액의 출연금에 대해 하나같이 대가성은 없었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이는 뇌물죄 적용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뇌물죄가 적용되면 기업 총수들도 뇌물 제공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의 뇌물죄 규명은 결국 박영수 특별검사의 몫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 만약 뇌물죄를 시인하면 박근혜도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뇌물 받은 쪽이니까요.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손경식 CJ그룹 회장, 어제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대통령 박근혜의 뜻이라며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이렇게 말입니다. 하지만 손경식 회장은 박근혜가 퇴진을 요구한 이유는 알 수 없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어쨌든 직권남용 추가입니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워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 박근혜의 형사처벌 불가피성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김수남 총장은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에 적극 협력하겠다, 이런 뜻을 피력했습니다.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촛불 집회가 일상으로 자리 잡으면서 광화문이 만남의 광장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광화문 광장은 동창회부터 집회가 끝날 무렵 쓰레기를 줍는 부부 동반 모임까지 각양각색의 송년회 장소였습니다. 덩달아 광화문 주변 상인들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집회 전후로 수많은 모임이 이루어져 행진 코스인 청운동, 안국동 상점들의 매출이 2배에서 3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국정역사 교과서가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 해에 건국이 됐다, 이런 이야기지요.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이승만 정부조차 당시 정부 수립을 불완전하다, 이렇게 인정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공주대 지수걸 역사교육과 교수는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1948년에 세워진 이승만 정부는 건국이를 정하지 않았다. 그것은 통일이 이루어져야 온전한 국가라는 인식에 기반했다. 네,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사실 당시 관보를 보더라도 대한민국 30년이라고 표기돼 있었습니다. 30년 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바로 건국이다 라는 인식이 이 관보에 녹아 있었던 것입니다. 9년 전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유조선 기름 유출 사고로 어민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배상금의 40%가량을 대형 법무법인이 수임료로 받아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주민들은 기름 유출 피해로 받게 되는 배상금의 7%를 성공 보수로 주기로 하고 한 대형 로펌과 소송 위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이 로펌은 7%의 성공 보수 이외에도 어민들에게 지급될 배상금에 법원이 책정한 지연 이자를 양도받아서 챙겼습니다. 이 로펌이 지금까지 어민들을 대신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아간 배상금만 199억에 이릅니다. 어민들은 이 법무법인을 상대로 또다시 힘겨운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깊은 바다에서 잡은 신선한 대게,
살이 꽉 찬 데다 맛까지 끝내줘. 대고급 대게 직거래 장터. 네이버 카페 대게 직거래 장터에 들어오셔서 선택하세요. 1644-9047. 미궁 장사랑! 구렁이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정권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일산에 있는 풍무양고기, 영양 가득한 양갈비와 양꼬치, 피자, 자네도 그 맛을 아는가? 무당이 저를 데려간 적이 없어서. 031-902-9292. 수아비스랩닷컴에서 12월 15일 베이비 전용 제품을 출시합니다. 수아비스 화장품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베이비 제품 체험단 참여 이벤트를 클릭해주세요. 민감성, 아토피성 피부에도 효과적인 수아비스 베이비 제품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6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이나 사무실 차량 안에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해 주시고 답안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카카, 큰일 났습니다. 뭐가 또 큰일 났어요? 국회에서 탄핵을 하건 말건 그냥 뭉개버리겠다고 하니까 나의 권력 의지에 감동한 지지층이 다시 결집되고 있는 모양이지요? 비서관, 다음엔 경상도 어느 시장으로 갈까? 이제 바닥을 쳤어. 그게 아닙니다. 카카가 세월호 참사 당일에 머리를 한 사실이 까발려졌습니다. 뭐? 그걸 누가 깠어? 한겨레 또 SBS가 보도했습니다. 카카, 지금 국민들이 카카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긴 그 와중에도 머리를 할 생각을 했으니 티타늄 합금보다 더 강한 멘탈이라고 봤겠지? 그래, 사람이 아니면 신으로 본단 말인가? 신이라니요? 짐승이다, 아니 마귀다 이러고 있습니다. 이제 탄핵을 안 하는 놈들은 미친놈 취급을 받게 됐습니다. 카카, 서둘러 하야해서 손절매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 새누리당, 보수 세력까지 줄줄이 폭망합니다. 근데 지금은 본인만 관심 있으시죠? 본인 자신은 청와대 관저에서 체포당하는 수도. 씹새끼. 야, 언놈이 나를 체포해? 박영수가? 김수남이? 카카, 체포가 곧 구속은 아닙니다. 피의자를 체포한 때로부터 이 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풀려납니다. 이 시간이 몇 시간인지 아십니까? 체포영장이 유효한 시간 알지? 1번 7시간, 2번 30시간, 3번 24시간, 4번 48시간, 5번 100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팟빵 게시판에 정답과 이메일 주소, 사연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다음 정규방송일 2부 마무리 부분에 발표합니다. 이상으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모두 마칩니다.
자기야, 매트리스 고르기 너무 힘들어. 대한민국 최초 매트리스 멀티샵 매트리스엠 몰라? 전 세계 최고 브랜드 정품만 취급해. 매트리스 살 때는 꼭 매트리스엠으로 오세요. She never ever quits. 中国不能缺席。 Der Holocaust für Deutschland. Ma senti, col dolore umano non si può essere neutrali. 국제뉴스의 맥. 한반도와 국제 문제를 전문적으로 취재하는 황준호 기자 만나겠습니다. 황 기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 대통령 당선자 트럼프가 대만 총통과 전화 통화를 했군요. 이러면 뭐 중국 한마디로 엿먹인 셈인데 이 중국이 상당히 불편해하겠어요. 예, 1979년에 미국과 중국이 수교를 할 때 미국은 중국의 요구에 따라서 대만과의 외교 관계를 끊었습니다. 예. 중국이라는 나라는 본토에 하나밖에 없고 대만은 중국의 성에 불과하다라는 하나의 중국 원칙, 이것을 중국 쪽에서 요구를 했고 미국이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예. 그 후로 37년 동안 미국 대통령하고 대만 총통 이 두 사람은 만나지도 않았고 전화통화도 안 했습니다. 예. 뭐 천안문 사태 이후라든지 아니면 부시 대통령 시절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아주 나빴던 시절에도 그 하나의 중국 원칙만은 지켜져 왔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 2일이었죠. 차기 대통령 트럼프가 37년 만에 차이잉원 대만 총통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 마지노선을 넘어섰습니다. 지금 사실 미중 관계가 미묘한 때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중국으로서는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중국은 자기네 영토 그리고 국가적 통합성을 외부에서 건드리는 것, 이거를 국가 존립의 문제라고 보고 최우선의 대응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예. 사실 뭐 어느 나라나 자기네 영토의 일부분에 대한 주권을 누가 건드린다면은 마찬가지로 반응을 하겠죠. 근데 예. 특히 중국은 티베트 독립 문제라든지 또 대만 문제 이런 것들을 뭐 서방이건 누구건 건드리기만 하면은 자동적이고 즉각적으로 반발을 해왔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목적에서 그동안 대만에다가 뭐 무기 여러 번 팔아왔는데 그래도 정치적인 관계, 특히 정상 외교를 복원하지는 않았는데요. 예. 이번에 트럼프가 선을 넘으면서 미중 관계가 앞으로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트럼프의 돌출 행동입니까? 아니면은 계산된 행동입니까? 지금까지 나오는 미국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은 어느 정도 계산된 행동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문제를 바라보는 공화당의 아주 보수적인 시각. 이게 사실 보수적이라기보다는 40년 동안 뒤처진 낡은 시각이 반영된 행동이다라고 하는데 헤리티지 재단 같은 공화당 계열의 싱크탱크가 이번 통화를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예.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지난 7월에 공화당 대선 후보로 지명되기 전부터 이미 대만 총통하고 통화를 준비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중국의 허를 찌른 셈이군요. 예. 그리고 이 전화통화 후에 뭐 난리가 나니까 예. 트럼프는 중국의 위안화 평가 절하 문제, 또 뭐 남중국해 군사시설 건설 문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중국이 그런 결정을 할 때 우리한테 물어보기나 했냐. 근데 우리한테는 왜 그런 걸 물어봐달라고 하냐라고 또다시 도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최측근 뉴트 깅리치 전 하원 의장이라는 사람은 미국 내부에서 나오는 그런 비판에 대해서 오바마가 쿠바 독재자하고 얘기하는 거는 괜찮고 트럼프가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만 지도자하고 얘기하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반박을 했고요. 또 트럼프의 경제고문 스티븐 무어라는 사람은 미국의 대만 지지를 중국이 좋아하지 않는다면 엿먹어라. 이런 막말을 하기도 했는데. 엿먹어라. 예, 그 엿먹으라는 표현은 그 F로 시작되는 욕 있지 않습니까? 그거의 다른 표현을 썼습니다. 아이고, 야, 이거, 아니, 이게 무슨 대선 후보가 이런 말을 해도 난리가 날 텐데, 차기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 와, 이거 뭐, 어마어마한 역풍, 반발을 부를 것 같은데 중국의 대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중국이 처음에는 대만 놈들이 작업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대만 쪽에다가 일단 화를 냈습니다. 물론 알고 눈치는 있지만 일단 대상은 대만 쪽에다 했는데 근데 이후에 트럼프가 뭐가 문제냐 이런 식으로 나오고 또 이게 준비된 도발이다라는 근거가 몇 가지가 나오니까 이제는 주로 언론을 통해서 중국 관영 언론을 통해서 미국에다가
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속마음을 보여주는 환구15 어제 익명의 군사 전문가를 인용해서 미국은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할 때 중국의 의견을 물어본 적이 있냐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예. 또 중국은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트럼프는 전투를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한번 붙어보자 이런 말도 전했습니다. 예. 그리고 환구15의 어제자 사설 제목이 중국을 살찐 양으로 보고 살점을 떼어 먹으려고 하지 마라라는 거였습니다. 야, 이런 상황이면 지금 미중이 대결로 간다? 그러면 새우가 누굽니까? 우리 아니에요, 우리. 예, 우리도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렇다면 중국이 북한하고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남북 관계 같은 것도 큰 구조, 미중 간의 큰 강대국 정치에 영향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트럼프가 중국에 선빵을 날렸는데 앞으로의 그 전망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예, 크게 보면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문제, 환율 문제 이런 걸 가지고 트럼프 정부 후에 있을 줄다리기의 신호탄이 이번에 쏴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상당 기간 갈등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40년 전에 미중 관계 회복에 물꼬를 텄던 헬리 키신저가 중재에 나설 거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 또 대만 내부적으로도 사실 중국에서 경제적인 이득을 보는 대만 사람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갈등이 어느 정도 조정되는 요소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의 개인적인 캐릭터라든지 또 미중 관계에 대한 무지 그리고 공화당 사람들의 그 중국을 한번 손봐야 된다라는 생각 이런 요소들이 더해진다면 상당 기간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이명박 정권 초기에 북한을 한번 손봐야 한다. 바로 그겁니다. 예, 예. 이자들이 판치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예. 참 이거 미국이 우리의 전철을 밟아가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고요. 군 내부 통신망이 해킹을 당해서 군사기밀이 유출됐는데 이 역시 북한의 소행으로 몰아가고 있는 우리 군. 이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창군 이래 처음으로 군 내부 전용 전산망이 적어도 46일 넘게 악성 코드에 노출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예. 이 해킹은 지난 8월에서 9월 사이에 있었고 확인된 거는 그제 확인이 됐습니다. 예. 당시에 군사기밀이 여러 건 유출이 됐다고 하는데 군의 한 관계자가 어제 익명으로 언론에다가 설명을 했습니다. 예. 해커들은 중국 선양에 있는 IP 주소로 접속한 것으로 파악이 됐고 해킹에 쓰인 악성 코드도 북한이 그동안 여러 차례 해킹에 사용했던 것하고 비슷하거나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우리가 여기서 이 나쁜 북한, 북한 정권 타도하자 이렇게만 생각하면 끝날 일입니까? 그렇지 않죠. 예. 사실 경계 심폐 문제를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예. 어느 나라건 사이버 국방안보는 언제라든지 24시간 언제나 위협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늘 방비를 잘 해놔야 됩니다. 예. 특히 우리나라는 당연히 북한이 공격할 수도 있고 작년 이후로는 사드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중국이 공격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예. 무기 배치 정보 이런 것들을 알아내야 되니까요. 예. 즉 공격은 상수이기 때문에 공격 그 자체보다는 경계 실패 문제 이게 훨씬 더 중요하고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예. 해킹 실태가 제대로 파악도 되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내부 전용 전산망하고 외부의 인터넷망 이 두 가지의 분리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해킹이 된 걸로 확인은 됐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게 언제부터 또 어떤 경위로 규정을 위반한 상태로 그 내외부 전산망을 연결해서 운영하고 있었나 이런 핵심적인 의문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 한마디로 실태를 정확히 모르는 거죠. 예. 그리고 국방망이 해킹당한 사실을 군 당국이 한 달 반이 넘도록 46일이 넘도록 전혀 몰랐다라는 사실도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아이고 참 이런 상황에서 군 통수권자가 국회 탄핵을 당할 그런 입장 아닙니까? 이런 총체적인 부실이 해결되려면 이게 새 지도력이 필요할 텐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빨리 대통령직에서 박근혜가 물러나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어쩌면 제1이유죠. 국가 안보를 위해서. 예. 대통령이 저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버티고 있는 상태라면은
군이 뭐 이런 잘못을 제대로 파헤치려고도 안 할 거고 또 고치려고도 안 할 것 같습니다. 예. 그저 그냥 뭐 북한 놈들이 공격했다 이런 얘기만 계속 할 것 같은데 예. 남북 간의 물리적인 충돌이 없더라도 이런 사이버상에서의 공격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24시간 동안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여러모로 이 국가 안보가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예.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예, 이 박근혜의 즉각적인 하야는 사실 뭐 진보 보수의 정쟁이 아니라 그 차원을 넘어서서 생존을 위한 유일한 선택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빨리 나가야 된다라고 예. 볼 수 있습니다. 황준호 기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야, 딴지마켓 좀 봐봐. 이담채 김치 게시판 지금 보고 있어? 왜요? 뭐가 문제 있나요? 야, 어떻게 하나같이 맛있다, 예술이다, 감탄했다, 물건이다, 또 재주문했다 이런 글만 올라올 수 있지? 이거 공작의 냄새가 나지 않아?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이담채 김치 게시판에 작전 세력이 개입한 거 아닐까요? 그럴 리가요. 이담채 김치는 맛있는 김치 말고는 따로 자랑할 게 없습니다. 드셔보시고 판단하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이담채 김치. 주문 전화는 1544-4586. 1544-4586. 그리하여 이 가을 나는 새싹 땅콩차를 마십니다. 그리하여 나는 마음이 놓입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세상을 만납니다. 그리하여 새싹 땅콩차. 새싹 땅콩차 어느덧 여러 곳에서 판매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새싹 땅콩차는 전창걸닷컴에서 구매하시죠. 전화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공화국 참치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 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 참치 구의정 02-455-8087. 하루 두 차례 대한민국과 지구촌의 오늘을 정직하게 비춰드립니다. 권력이 진실을 압도하는 세상. 김용민 브리핑은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의 속살. 오늘 정말 기대됩니다. 이완배 기자 만납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재벌 회장 청문회. 네. 정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저런 자들한테 한국 경제를 맡길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뭐 참 여러분들이 가지시는 감상이 조금 남다르셨을 것 같은 하루긴 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오늘은 브리핑 내내 청문회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예. 제 개인적으로 총평을 하자면은요. 첫째, 내용적으로 봤을 때 예상했던 대로 큰 소득은 없었다. 예. 둘째, 하지만 예상 외의 소득이 없었던 건 아니다. 셋째, 이건 좀 아쉬운 건데 국회의원들께서 준비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제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세 가지 총평입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벌들의 본색이 드러난 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분명한 성과도 있었고, 요걸 이제 하나씩 스케치로 먼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아쉬운 부분부터 보면은요, 제가 어느 대목에서 국회의원들이 조금 준비가 덜 돼 있었구나 하는 걸 느꼈냐면, 미래전략실 삼성이요. 그리고 전경련 이야기를 추궁할 때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이야기를 오래 했어요, 이 얘기를요. 그래서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오래 하지? 이건 조금 준비가 절 돼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 게 제일 아쉬웠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어제 밤쯤 됐을 때부터 방송에 그 저녁 뉴스가 나올 때 계속해서 그 자막으로 이재용 미래전략실 해체 약속, 뭐 전경련 탈퇴 약속 이런 자막이 계속 떴고 이게 굉장히 그 중요한 뉴스로 다뤄졌거든요. 예.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건 성과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미래전략실 질문이 나오는 순간부터 저거는 미끼인데 저걸 너무 오래 물면 안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제가 이 브리핑을 통해서 한 번도 미래전략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없거든요. 예. 근데 이건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이건 약간 미끼 같은 성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을 건드릴 때 미래전략실이 얼마나 나쁜 놈들이고 이걸 건드리면 삼성이 그래? 그러면 우리 미래전략실 해체할게.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봤었어요. 이게 제 그냥 추측만이 아니고 올해 3월에 매일경제신문 기사를 하나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예. 우선 삼성그룹 두뇌격인 미래전략실이 관계사 지원 조직 성격으로 바뀌고 있다. 지난해 말 삼성그룹 조직 개편에서 전략팀 통합 등 미래전략실 조직 축소가 공식화되기도 했다. 이게 올해 3월 나온 기사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자들은 아마 대충 이런 소문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재용 부회장 스스로가 미래전략실을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소문이 끊임없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미래전략실이라는 게 이건희의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뭐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두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용의 시대에는 이재용에게는 미래전략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미래전략실 문제를 청문회에서 제기를 할 땐 그 김상조 교수님께서 미래전략실이 이사회라는 공식 기구를 넘어서서 모든 것을 그 좌지우지하고 주무르고 있다. 요 정도 얘기를 하고 끝을 냈으면 저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김상조 교수님 이야기를 받아서 국회의원들이 너도 나도 계속 오전에도 끝나고 밥 먹고 나서도 미래전략실 얘기하고 이러니까 이재용이 뭐 잘못을 잘 알고 있습니다. 송구합니다. 하다가 오후에 들어와서 여러 의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니 정말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실 해체하겠습니다. 이래버린 겁니다. 이러니까 이제 뭔가 이재용은 말이 통하는 사람인 것 같은 이미지를 심어줘버린 거죠. 그 최순실 사태 이후의 전경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 최순실 게이트 이후에는 한 번도 전경련 해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는데요. 이게 이유가 뭐냐면 전경련 해체가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걱정이 됐었던 건 전경련을 해체하라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면 그래 그러면 해체할게 이래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전경련이라는 조직이 뭐 역사도 길고 뭐 이 재벌들의 대표 조직 역할을 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전경련을 해체하면 진보 진영 입장에서 굉장히 큰 성과를 남긴 것 같은 착각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요 재벌들 입장에서 전경련을 없애는 게 뭐가 큰 문제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아무 문제의 본질이 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전경련을 없애라가 문제의 핵심이 아니고 재벌을 해체하라가 문제의 핵심인 거죠. 그런데 전경련 해체에 대해서 시간을 어제 너무 많이 잡아먹는 바람에 갑자기 재벌들 중에 3곳이 이재용을 비롯해서 전경련 탈퇴하겠다 이러니까 전경련 사실상 해체 이게 저녁에 너무 큰 뉴스로 떴습니다. 저는 이게 별로 큰 성과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 문제에 매몰되는 모습을 보였던 게 조금 아쉬웠었던 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회를 통해서 재벌의 본질이 드러난 장면이라고 생각했었던 둘째 제 생각은 어떤 거였냐면 어제 오전에 9시 25분에 이재용이 제일 먼저 청문회장에 들어왔었던 거죠. 근데 그 장면에서 혹시 이런 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반올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라는 단체죠. 반올림 노동자들이 시위를 했습니다. 피켓팅을 하면서요.
그리고 반올림 노동자들뿐만 아니고 재벌 구속 투기 또 민주노총에서 나온 노동자들이 나와서 이재용을 구속하라 하면서 거칠게 항의를 했었어요. 그리고 정몽구가 입장을 할 때는 기아차 비정규직 노조 그리고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분들이 오셨고요. 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유성기업 노동자들 분들도 오셨습니다. 그래서 정몽구도 공범이다 피켓을 들고 시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정몽구 회장이 들어올 때 이 장면을 발견을 했는데 저는요. 시위대가 손팻말을 들고 피켓팅을 하는데 누가 뒤로 와서 이 손팻말을 싹싹 뺏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쟤들은 누구야? 누군데 시위대의 손팻말을 뺏어가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청문회 도중에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적을 하면서 기사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손혜원 의원은 이 사람들이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의 수행원들이다 이렇게 지목을 했습니다. 왜 수행원이요? 노동자들의 손팻말을 뺏어가냐 하고 사과를 했고 이때 그 정몽구 회장이 어눌한 말투로 나는 폭행이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손혜원 의원이 동영상도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몽구가 뭐 그러면 사실 사과를 드려야죠. 이렇게 답변을 하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기사를 보니 얘네들이 도대체 뭔지 모르는 정체불명의 사복 남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아차 비정규직 노조원의 입을 틀어막기도 하고요. 노동자들을 쓰러뜨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노동자들께서 바닥에 머리를 찌기도 하고요. 뭐 안경도 벗겨주고 상당히 이렇게 격한 일이 있었다는 거죠. 예. 그까지 기사를 보고 나서 제가 추정을 했었던 건 이게 현대에서 고용한 용역이구나. 저는 그렇게 추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현대에서 용역을 채용을 한 거면 이 정신핏줄들은 제 버릇을 절대 개를 못 주는구나. 온 국민이 방송 카메라로 지켜보는데 어떻게 저런 짓을 하나 이렇게 처음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정 가까이 여기저기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진짜 정체가 불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정몽구 회장이 들어설 때만 이 일을 했었던 게 아니고요. 예. 제가 앞에는 못 봤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제일 먼저 왔는데 그때도 반올림 노동자들이 피켓팅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이것도 다 뺏겼다는 거예요. 허허.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청문회장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국회 검색대를 통과할 때 그때 이 반올림 관계자들이 극적으로 탁 등장을 해서 이 공장 희생자들의 영정이 프린트된 현수막을 들고 이재용 회장 앞에 나타났던 겁니다. 이재용을 구속하라 이렇게 외쳤던 거죠. 예. 근데 이때도 이 현수막을 누군가에 의해서 뺏겼습니다. 그리고 그 이종란 노무사님이라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이 노숙농성을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하신 분이 있으십니다. 그렇죠. 이분이 돌아가신 황유미 씨 영정 하나를 딱 들고 이재용 부회장 앞에 딱 나서려고 했는데 영정을 딱 들고 나서자마자 이종란 노무사님 이 말씀이 그래요. 노리고 있었던 것 같다라는 거죠, 자기를. 딱 나가자마자 이거를 확 뺏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종란 노무사님께서 나중에 눈물을 많이 흘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그 밤늦게 잠깐 통화를 드렸는데 이분 말씀이 이렇습니다. 나는 진짜 이 돌아가신 분의 영정 사진을 이재용한테 너무너무 보여주고 싶었다는 겁니다. 딱 그 마음 하나였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 그리고 그 사람 얼굴이 이 사람이다. 이걸 보여주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꺼내자마자 확 빼앗겼다는 거죠. 그리고 빼앗긴 것뿐만 아니라 이걸 박살을 냈대요. 영정을요. 다시 못 들도록요. 아이고.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눈물을 많이 흘리셨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제대로 밝혀져야겠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누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팩트들만 보면 재벌들이 연대해서 이 짓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 건데 주범은 현대차하고 삼성일 것 같고요. 예. 온 국민이 TV로 보는 그 입장 장면에서 이 깡패짓을 재벌들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양아치들인 겁니까? 그리고 얘네들은 국민들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걸 그냥 낱낱이 드러낸 거죠. 이 재벌들의 본질입니다. 이 모습이 어제 청문회 이면에서 저는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어제 청문회에서 팩트, 사실 확인 면에서 의외의 성과가 있었어요. 근데 저도 이거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그 성과가 의외로 일성신약 윤석근 대표의 참고인 증언 때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일성신약을 조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야 됐는데 저도 전혀 예상을 못했어요. 일성신약에서 폭탄이 터질 줄은요. 예. 그 일성신약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아주 독특한 회사예요. 그 증시에서는 되게 가치주로 평가를 받고 있긴 한데 합병 주주총회를 할 때요. 그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 이때 우리나라의 모든 기관 투자가들과 그 삼성물산 주식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다 찬성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일성신약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곳입니다. 그리고 주식도 꽤 많이 들고 있었어요. 예. 삼성물산 주식을 2.11%나 들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삼성하고는 절대 엮일 일이 없는 곳인 거죠, 이 회사는요. 그래서 어쨌든 당당하게 반대를 던져서 되게 놀랐었고, 나중에는 합병 무효를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내기도 하고, 예. 상당히 이 자기의 재산권이 많이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계속 유지를 해왔던 회사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대표이사 윤석근 대표가 참고인이 나왔었는데 박영선 의원이 물어본 거죠. 국민연금으로부터 합병에 찬성하라고 압력을 받은 적이 있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국민연금은 아니고 삼성물산으로부터는 계속 설득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그건 당연한 거죠. 삼성물산이 설득을 했겠죠. 예. 한 5번 정도 찾아왔다는 거예요. 요까지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국민연금에서 투자위원회를 열기 하루 전에도 삼성물산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날에 이제 국민연금은 공식 의사결정을 하는 날이고요. 예. 근데 이제 윤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찬성을 해봐야 그 최대 주주가 국민연금인데 국민연금에서 반대를 하면 내 찬성이 무슨 소용이 있냐. 내가 삼성물산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삼성 관계자가 국민연금은 다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이렇게 답을 해버린 겁니다. 예. 근데 이게 국민연금은 다 됐다 이 말이 국민연금은 다 설득이 끝났다는 얘기인데 이게 언제냐면 시기가 국민연금에서 투자위원회를 열기 하루 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12명의 투자위원들이 다 한 명 한 명이 투표로 결정을 했다는 게 국민연금의 설명이었는데 윤석근 대표 말로는 투자위원회 하기도 전에 이미 하루 전에 설득이 다 끝났다라는 걸 폭로가 돼버린 거죠. 네, 이제부터는 국민연금은 이미 어떤 공식적인 그 절차를 겪기도 전에 다 합병에 찬성한다는 의사를 가졌다는 단초가 드러난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특검이 밝혀야 되는 건 왜 그랬을까를 밝혀야 되는 겁니다. 아마 거의 백발백중 상위단체인 보건복지부의 압력이 있었다는 강력한 추정이 가능한 거고요. 예. 그리고 최순실 박근혜는 이 과정에서 뭘 했는지가 이제 타겟이 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팩트가 하나 드러났다는 면에서 어제 청문회에서는 하나의 성과가 있었다는 생각입니다. 예. 아무튼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청문회에서 큰 폭로, 새로운 사실이 나오기는 조금 어려웠었던 상황은 맞습니다. 다만 삼성 이재용의 미래전략실이나 정경련 탈퇴에 너무 질문이 집중됐던 게 제일 아쉬웠고요. 재벌이 몇십 년 동안 했던 깡패 짓을 또 여지없이 드러낸 건 아무튼 잘 봤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해주고 싶고요. 또 보다 상세한 팩트들은 이제 특검으로 넘어가게 됐으니 낱낱이 밝혀져야 되겠다는 과제를 남긴 그런 청문회였던 생각이 듭니다. 예, 어제 청문회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청문회 이야기 또 하겠습니다.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질문의 한 70% 이상은 이 부회장한테 집중된 것 같은데요. 사실상 대중에게 모습을 드러낸 건 이번이 처음 아닙니까? 거의 처음이죠. 이렇게 예. 길게 서로 대화를 나눈 것도 처음이고요. 예, 일전에 메르스 파문 때 삼성 서울병원 책임자로서 사과 한번 한 이후로 말씀하신 대로 대화로 이렇게 자신의 밑바탕을 보여주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멍청해 보였다는 말이 굉장히 많았었죠. 사람들의 평가가요. 그리고 굉장히 겸손한 자세를 보이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몸을 바짝 낮춘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어제 제일 많이 들었던 이재용 부회장의 단어는 참 송구스럽습니다만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예.
뒤에 그 언변에 대해서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예측도 많이 했습니다만 저는 어쨌든 뭐 잘 짜여진 각본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굉장히 인상 깊게 봤었던 장면은 언제든지 저보다 훌륭한 분이 있으면 경영권을 넘기겠다. 이런 그 질문을 한 대목이었어요. 이게 이제 박영선 의원이 국민 질문이다. 문자가 들어왔다. 이재용 부회장이 모르는 게 너무 많고 근데 기억력이 진짜 안 좋은 것 같더라. 더 기억력 좋고 아는 게 많은 전문 경영인에게 경영권을 넘겨야 되지 않겠냐. 이런 질문이 들어왔다. 이제 이렇게 물었더니 저보다 더 훌륭한 분 있으면 언제든지 경영권을 넘기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저보다 우수한 분을 찾아서 회사로 모시고 오는 일입니다. 저보다 우수한 분 계시면 다 넘기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예. 겸손한 이미지, 어리버리해 보이는 이미지를 보이기 위해서 참 연습을 많이 했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사실을 꼭 좀 상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몇 주 전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관훈 나이트 클럽 때요. 저희 정상근 혁명동지께서 그 소개를 해주신 기사가 하나 있어요. 예, 예. 그 기사를 한번 제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예. 이게 동아일보 온라인 잡지 매거진 D라는 곳에 그 아버지 뛰어넘으려는 조급증, 화 부를 수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신 기사죠. 시작 문장이 이렇게 됩니다. 그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난해 중반 서울 서초구 삼성 서초사옥 34층 집무실에서 삼성전자 A 임원으로부터 사업 현안을 보고받은 이재용 부회장이 대뜸 이렇게 물었다. A 임원은 최선을 다해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모범 답안을 내놨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집요했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되면 어떻게 할 건가요? 말을 잇지 못하고 당황한 표정을 짓던 A 임원을 안경 너머로 쳐다보던 이 부회장이 한마디 툭 던졌다. 뛰어내리세요. 예. 이게 그 정상근 기자께서 소개를 해주신 기사의 전반부입니다. 뭐 정상근 기자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지만 이 기사는 지금 삭제된 상태고요. 예전에 그 삼성 엑스파일 때 내부 고발하셨던 김용철 변호사가 그 삼성을 생각한다라는 책을 쓰신 적이 있죠. 거기에 보면 이런 대목도 나옵니다. 이것도 제가 하나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재용에 대한 대목이에요. 평범한 사람들의 생활을 잘 모른다는 것에 대해 이재용은 안타까워하거나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없었다. 자기에게는 보통 사람들과 다른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그날 그는 비자금이나 차명계좌는 모든 기업이 공공연하게 갖고 있는 것인데 왜 삼성에 대해서만 문제 삼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짜증스러워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이재용은 이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 전혀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전혀 사람들 앞에서 어리버리한 사람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나는 그냥 다른 일반 평민들과 다른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만하고 오만한 여느 재벌과 똑같은 황금수저인 겁니다. 그래서 이 일 못하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성과가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 자기 생각하기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34층 빌딩에서 뛰어내려 라고 말하는 사람인 겁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여의도에서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인데 그 정몽준 씨요. 예. 이 사람이 국회의원 할 때 이 고속도로에서 비서관 하는 말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비서관한테 고속도로에서 그냥 야, 너 내려 이래서 고속도로에 비서관을 떨구고 왔다는 전설 같은 얘기가 아직도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게 생각이 났습니다. 예. 다 그런 거죠. 마음에 안 들면 고속도로에서 너 내려 34층에서 너 떨어져 끊임없이 조인트를 까고요. 뭐 폭행도 행사하고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렇다면은요. 일을 못해서 빌딩에서 임원이 뛰어내려야 할 정도라면 반대로 그 기준을 이재용한테 대면은요. 이재용은 일을 얼마나 잘한 사람이냐는 겁니다. 예. 이재용 회장이 쓰러진 게 2014년 5월입니다. 그래서 이제 2년 반이 지났죠. 그 2년 반 동안 이재용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뭘 했습니까? 경영자로서요. 성적을 잠깐 한번 매겨보고 싶습니다. 정치자분들께서 이재용이 2년 반 동안 너무너무 잘했다고 기억이 나는 게 있으십니까? 저는 이재용 시대의 성과가 뭔지 기억이 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언론들이 이재용을 그냥 칭찬해 주느라고 쓴 기사 말고 실제로 삼성그룹이 낸 성과가 무엇인지를 찾아봐도 아무것도
숫자나 아니면은 본질적으로 드러난 성과가 없습니다. 2년 반이라는 기간이 짧아서 그럴 수도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2년 반 동안 잘못한 게 뭔가를 찾아보면 됩니다. 예. 그런데 이 2년 반 동안 잘못한 건 삼성 역사에 기록될 만한 역대급 사건이 4개가 줄지어 이어 터집니다. 메르스 사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게 있었죠. 이건 삼성 서울병원의 방역 체계가 완전히 박살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사과를 한 거지 않습니까? 예. 갤럭시 노트 7 사태가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이 폭발물로 돌변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었습니다. 온 세계 만방의 주목을 끌었죠. 그리고 이번에 청문회에 드러났던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이것도 전 세계적인 뉴스였습니다. 근데 이건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만들어진 어처구니 없는 합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나라 재벌이 삼성만 있는 게 아닌데 허거 많은 재벌 중에 정유라한테 유일하게 말을 대준 재벌 이름에 삼성이 명단을 올립니까? 예. 그래서 지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주인공이 돼버린 거지 않습니까? 이 4가지를 모두 다 정말로 엄청난 일인데 이게 2년 반 만에 다 일어난 겁니다. 이병철, 이건희 앞선 회장들을 봐도 참 사고를 많이 치긴 했어요. 예. 그런데 2년 반 동안 이렇게 큰 사고를 4건이나 치지는 않았습니다. 예.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초대형 사고를 많이 치는 경영 능력의 소유자가 지금 삼성그룹의 총수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40대 후반인데 이 사람한테 삼성그룹의 미래를 맡겨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너무나 깝깝한 성적표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청문회를 보면서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되면 어떻게 할 건가요? 뛰어내리세요. 이 했다는 말이요. 이재용 씨가요. 성과가 나쁘다고 사람을 뛰어내리라고 하는 이 비인간적 성과주의를 전혀 동의하지 않지만 이재용 씨의 철학이 그렇다면 이재용 씨는 지금 2년 반 동안의 경영 성적 평가만으로 63빌딩에서 뛰어내려야 되는 사람인 겁니다. 삼성 3대 오너 중에서 제일 빠른 시간 안에 제일 많은 사고를 쳤으니까요. 예. 저보다 훌륭한 분 있으면 경영권을 넘기겠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제가 쎄지 내가 추천해줘 처음에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김공혜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위원께서요 페북에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예. 이재용 씨가 자기보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다면 얼마든지 경영권을 넘겨주겠다고 했다. 이 말 때문에 그럼 내가 한번 나설까라고 하시는 분 계실 텐데 이 씨가 말하는 능력에는 부모 잘 만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부모와 돈도 능력입니다. 이렇게 적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꿈을 깼습니다. 네, 그 맞는 말이죠. 결론은 이재용 씨는 경영권을 어떤 일이 생겨도 넘길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청문회는 이재용 씨가 본색을 감추고 한바탕 쇼를 하고 지나간 겁니다. 저는 그 청문회를 보면서 이재용이 만약에 저 연기를 정말로 잘해낼 정도로의 연기 실력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앞으로의 이재용의 삼성을 추궁하기가 상당히 간단치 않겠구나라는 걱정이 된 하루였습니다. 저 철딱선이 없는 경영 능력으로만 보면은요, 너무너무나 철딱선이 없는 사람인데도 사람들 앞에서 저렇게 능글맞게 죄송합니다만 송구스럽습니다만은 하는 연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조금 더 이재용의 삼성에 대해서는 시민사회가 더 강경하고 또 치밀한 준비를 해서 대하지 않으면 본질에 접근을 하기가 좀 쉽지 않았겠구나 하는 걱정이 드는 하루였습니다. 삼성의 미래를 보면은 참 아슬아슬합니다. 어제 청문회에서 보여준 야당 의원들의 그 공세보다도 훨씬 더 정교하게, 훨씬 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앞으로 그 시민사회가 삼성을 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많이 들었던 하루였었습니다. 예, 저는 어제 청문회를 보면서 말이죠. 1988년에 당시 많은 청문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50비리 청문회. 그때 정주영 이런 분들 나왔단 말입니다. 그때 국회의원들이 벌벌벌 떠는 모습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도 정주영 회장 발언을 보면서 자기가 개척해서 만든 회사잖아요. 그렇게 오늘의 현대를 만든 주역이 바로 정주영 씨였는데 그 당시 정주영의 포스와 오늘의 이 2세, 3세의
재벌 회장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렇게 몇 대 안 지났는데 심각하게 클래스가 다르죠. 예. 퇴보했나 싶으면서 역시 이런 거다. 박정희에게 박근혜 같은 존재가 바로 지금의 재벌 2세, 3세가 아닌가. 맞습니다. 네. 예. 밑으로 내려올수록 점점 더 이상해지는 겁니다. 분명히요. 네.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한국 경제가 그 재벌에 편중돼 있다고 하는데 지금 제2의 제3의 박근혜가 한국 경제의 주역이라고 생각하면 아이고 끔찍해라. 아우 끔찍한 겁니다. 예. 이 점을 우리가 직시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완배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하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10,000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포르투갈 정통의 레시피로 만드는 에그타르트. 달콤함 그 이상의 감동. 타르트팜 킨텍스점. 일산 전지역 배달. 단체 주문은 수도권 가능. 문의전화 031-923-2995. 검색창에 타르트팜 킨텍스점.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공화국 논평. 2012년 대선 토론회에서 아이패드를 몰래 사용하다 들켜 전자기기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신 박근혜 동지께서는 최순실 태블릿 PC를 법정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법을 바꾼 김진태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김재규의 본관 김영 김씨이기도 한 김진태에 대한 격한 분노의 표시다. 김진태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에서 나온 문서를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 법을 발의해서 통과시켰다. 이로써 최순실의 태블릿 PC와 문고리 권력 3인방의 휴대전화 녹취 파일은 박근혜 동지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불리한 법정 증거로 활용될 조짐이다. 이것은 박근혜 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천추의 한이 될 망동의 다름 아니며 처절한 대가를 자초할 악수 중에 최악수의 다름 아니다. 게다가 농담으로 한 이야기건만 김진태는 그렇게 대통령 내쫓고 싶으면 탄핵하시지 이렇게 비박과 야당에게 팁을 주었는데 엉뚱하게 김진태 말대로 탄핵이 추진되고 있다. 김진태는 스스로 엑스맨 아니 간첩임을 인정하고 국가보안법의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게다가 김진태는 폭도들이 횃불을 들며 박근혜 동지 탄핵을 외치니까 웃으면서 사우나를 즐겼다. 이것은 청와대에서 폭도들에게 포위당한 박근혜 동지의 처지를 비웃는 것으로서 박근혜 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서
추호도 용납 못할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에 다름 아니다. 이제라도 김진태는 박근혜 동지를 찾아가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자신처럼 고 백남기 농민 부검으로 사인을 규명하자고 했다가 보직 해임당한 백선하 꼴만은 나지 않게 해달라고 이 말을 땅에 찍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김진태는 박근혜 동지 탄핵에 찬성했다고 알려진 친박 돌격대가 자기가 맞는지 박근핵닷컴에서 떳떳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만약 이를 거절할 시에는 박근혜 동지의 치솟는 분노와 청천 동지할 탄압의 불벼락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김용민 브리핑이 선정한 오늘의 칼럼입니다. 고명섭 한겨레 논설위원의 마리 앙뚜아네뜨입니다. 프랑스 대혁명은 1793년 루이 16세와 부인 마리 앙뚜아네뜨의 처형으로 절정에 이르렀다. 이 시기에 파리 민중 사이에 널리 퍼진 것이 정치적 포르노그라피였다. 포르노그라피는 왕실의 너저분한 사생활을 자극적으로 전하면서 그 안에 혁명적인 주장을 담았다. 마리 앙뚜아네뜨는 이 포르노그라피의 단골 주인공이었다. 사치와 향락에 젖은 왕비는 민중 분노의 표적이 됐다. 그래서 범죄와 방탕으로 오염된 왕비의 삶이 고발되고 회자됐다는 점이다. 포르노그라피를 통해서 민중은 왕실 사람들을 신성한 존재에서 보통 사람으로, 마지막에는 자신들보다 못한 짐승의 수준으로 끌어내렸다. 왕은 돼지가 됐고 왕비는 원숭이가 됐다. 이 나라 대통령도 같은 운명을 겪고 있다. 비아그라, 유사마약, 백옥주사가 등장하는 비린 이야기가 신문과 방송과 페이스북에 떠돈다. 이 단어들과 함께 온갖 포르노그라피적 상상력이 번져나간다. 대통령이 정치적 목숨을 연장하려고 계속 구질구질한 꼼수를 쓴다면 대중의 분노는 대통령의 인격에서 최후의 위신까지 벗겨내고 말 것이다. 김용민 브리핑 1부 마치겠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